안녕하세요. 아리따의 포근한 공간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2020년. 그래서 그 작은 일상들이 더 그립고 소중하게만 느껴졌던 2020년. 어느덧 과거로 흘러갔고 이제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그 소중한 일상들을 다시 맞이할 수 있고 소망하신 일들도 술술 잘 풀리는 감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양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원래 첫 책으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으로 더 많이 유명하신 이기주 작가님의 말의 품격이란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기주 작가님은 언어의 온도에서 향기의 주인이 곁을 떠날 즈음 그 사람만의 향기, 인양이 밀려온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인양은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양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라고 하시면서 말의 품격이란 책을 선보였습니다. 책을 보다 보면 그냥 보는 책이 있는가 하면 기분 좋은 느낌으로 한 페이지씩 넘겨보는 책이 있어요. 다 보고 나서 책을 덮을 때도 잔잔한 여운이 있고 기분 좋은 느낌이 남아있는 그러한 책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의 품격이란 책 또한 저에게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참 좋은 책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 책은 이청득심,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과언무환,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어니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다. 대언담담, 큰 말은 힘이 있다.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지면서 얘기를 풀어갑니다. 저는 이 책에서 사자성어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한자 사자성어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언어의 온도에서도 단어 옆에 한자가 종종 보였었는데 이 책에서 그 빛이 훨씬 더 발하고 있습니다. 이청득심,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과언무환,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어니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다. 대언담담, 큰 말은 힘이 있다. 다시 들어도 마음에 와닿는 사자성어입니다. 말의 품격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낭독할까 합니다. 1부는 이청득심 첫 단락 중에서 첫 번째 존중편, 네 번째 반응편, 여섯 번째 겸상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두 번째 단락 과언무한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 긍정편을 함께 할게요. 긍정편에서는 행복을 찾아서란 영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 영화는 저도 감명 깊게 본 영화라서 영화 얘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1부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2부도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그럼 이청득심 첫 단락 중에서 첫 번째 존중편입니다. 존중. 잘 말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한다. 오바마가 이민개혁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던 때였다. 단상 뒤편에 이민자 400여 명이 연설을 듣기 위해 기립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막 연설을 시작하려는데 동양인 청년 한 명이 뛰쳐나와 날카로운 구호를 내던졌다. 이민자 추방 중단! 중단! 청년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가볍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마음에서 품어낸 말을 겨우 부화시켜 밖으로 꺼내놓은 듯했다. 청년의 예리한 구호가 대통령 연설의 한가운데를 갈라놓았다. 급기야 건장한 경호원이 청년을 끌어내기 위해 다가갔다. 경호원이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청년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청년은 말을 삼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들끓는 문장을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의 목소리가 재차 허공을 갈랐다. 정부는 추방을 멈춰라. 멈춰라. 청년과 경호원 사이에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때 오바마가 청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괜찮아요. 청년을 여기에 그냥 있게 해줍시다. 나는 저 청년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존중합니다. 오바마가 말을 이어갔다. 다만 이민 정책처럼 복잡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득과 설명,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요.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말해보세요. 오바마의 품격 있는 대처는 언론에서 화제가 됐다. 한 신문은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오바마가 지닌 리더십의 원천이다 라고 보도했다. 오바마의 연설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릴 무렵이었다. 나는 밤늦게 홍대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대중연설에서 오바마가 들려주는 바리톤 음성과 단번에 청중의 감성을 뒤흔드는 그의 엄품을 떠올리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 어느 부녀가 주고받는 대화가 내기로 날아들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법한 꼬마가 송아지처럼 눈을 껌뻑껌뻑하며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있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 존중이 뭐야? 그리고 진심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뭐야?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곧장 답하지 않고 약간 뜸을 들였다. 머릿속에서 사전적 의미 너머에 있는 단어의 본질을 끄집어내 밀가루 반죽처럼 주물러서 그것을 딸 앞에 펼쳐주기 위해 고민하는 듯했다. 남자는 슬며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은 한 개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설명을 듣기 위해 귀와 마음을 활짝 연 아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아이와 눈을 맞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 길을 열어놓는 거야. 그리고 진심은 말이지 핑계를 대지 않는 거란다. 핑계를.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얼핏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건네야 하는데 이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어떤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답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그 끈을 차근차근 더듬고 끌어당김으로써 문제와 정답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갈 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만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 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48페이지) 이청득심 중에 네 번째 이야기, 대화의 물길을 돌리는 행동, 반응편입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행주산성을 찾았다. 밤사이 차가운 공기가 구름을 완벽히 몰아내지 못했는지 해가 수줍게 고개를 내민 채 구름 사이를 산책하듯 거닐고 있었다. 붉은 해가 구름을 빠져나와 새벽빛이 땅에 내려앉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새해 첫 일출의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고 햇살의 알갱이를 온몸으로 받아내려는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며 능선을 따라 자리 잡았다.
그들을 상대로 갖가지 방한용품을 판매하려는 상인들도 무수히 몰려들었다. 무릎 담요를 집어든 상인이 재킷을 맞춰 입은 한 쌍의 젊은 연인에게 말을 걸었다. 담요 사세요. 따뜻해요. 연인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상인의 말이 연인의 귀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가루가 돼 흩어지는 듯 했다. 젊은 연인은 평소 그들이 사랑을 속삭일 때처럼 서로의 귀에 대고 담요 파나 봐 라고 속삭일 뿐이었다. 상인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담요 끝단을 잡고 필사적으로 벌럭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쌉니다. 정말 싸요. 최고급 원단입니다. 소용없었다. 젊은 연인에게 담요의 재질과 가격은 그리 중요한 정보가 아닌 듯했다. 연인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이때 바로 옆에서 담요를 팔던 다른 상인이 다가와 가볍게 한마디 건넸다. 둘이 참 잘 어울려요. 선남 선녀가 따로 없네요. 접대성 멘트인 게 분명했지만 연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리 없었다.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은 남자가 희멀건 이빨을 드러낸 채 희죽거렸다. 그러자 상인은 대뜸 질문을 던졌다. 상인의 질문은 곡사하기에서 발사된 포탄처럼 포물선의 궤적을 그리며 연인을 향해 유유히 날아갔다. 참, 그런데 둘이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요? 남자 품에 안겨있던 여자가 대꾸했다. 이제 100일째랍니다. 기념도 할 겸해서 오늘 해돋이 보러 왔어요. 여자의 100일이라는 말에 상인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 섰다. 일순 그의 눈이 번뜩였다. 얼굴에는 엷은 미소가 번졌다. 잠시 뒤 상인의 한마디가 짧은 대화에 하룡점정을 찍었다. 깨소금이 쏟아질 때네요. 아무튼 정상에 오르면 기온이 뚝 떨어져요. 여자친구가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자 남자가 정강석화의 속도로 지갑을 꺼내 들며 말했다. 이런, 담요 하나 챙겨서 올라가야겠네요. 얼마죠? 상인은 특유의 진화력을 발휘하며 연인에게 다가갔다. 흥미로운 점은 상품의 장점이나 차별성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담요를 파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상인이 말을 나열하는 순서를 복귀하면 더욱 흥미롭다. 상인은 몇 가지 질문을 건네면서 연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빼냈다.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었다. 교제한 지 100일밖에 안 된 남자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도 지갑을 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상인은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 애쓴 게 아니다. 고객이 사도록 만든 셈이다. 언젠가 방송인 신동엽이 말하는 방식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 신동엽은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한다. 신동엽은 출연자가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거나 중간에 말 허리를 꺾어 들어가지 않는다. 그저 출연자가 편안하게 얘기를 꺼내 놓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대화의 장을 조성한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얼씨구, 좋다 같은 추임새를 삽입하는 것처럼 적절한 지점에서 아하, 그랬구나, 그 다음은요? 등의 감탄사와 질문을 가미한다. 그러면 출연자는 없던 용기를 낸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파고 두레박으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듯이 여타 프로그램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밀한 사연을 가슴에서 끄집어내 가감하게 털어놓는다. 이 같은 말의 품격이 요구되는 곳이 어디 영업과 방송뿐이랴?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통과 대립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토크쇼 사회자처럼 대화에 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황에 맞게 리액션을 주고받으면서 반응을 끌어내고 그 반응이 솟아난 공간을 헤집고 들어가 서로 마음을 탐험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다.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구성원 간 친밀감 형성이 주된 목적이며 큰 틀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누일 곳이 필요하다. 몸이 아닌 마음을 누일 곳이. 물론 그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고민을 종종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고민을 해결하려는 목적보다는 마음을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말이다. 나 역시 세상살이에서 생기는 근심과 답답함을 주변 사람과 나눌 때가 있다. 그런데 이때 형식적인 위로나 격려보다는 마음의 장막을 먼저 풀어헤치고 다가와 나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라고 덤덤하게 말해주는 이들의 위로가 더 가슴에 와닿는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내 내게 보여주는 느낌이 든다. 그런 적당히 따뜻한 말을 접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떠올린다. 하나의 상처와 다른 상처가 포개지거나 맞닿을 때 우리가 지닌 상처의 모서리는 조금씩 둥글게 다듬어지면 그 위에서 위로와 희망이라는 새순이 돋아나는 건지도 몰라.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굽이쳐 흐르는 강물과 같다. 상대가 건네는 말에 맞장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물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그 언어의 물결에 진심을 실어서 보내면 상대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상처가 마모되거나 뭉툭해질 수도 있다. 그럼 날카로운 상처가 마음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찌르지 않을 테고 상대방은 전보다 덜 아파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비록 상처를 완벽히 지울 순 없다고 해도 말이다. (66페이지) 이청득심 중 6번째 이야기. 함께 온기를 나누는 자리. 겸상편입니다. 국내 한 언론사 기자가 세계적 협상 전문가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교수님,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나라입니다. 남북의 당국자가 만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대답은 기자가 예상한 답변의 범주를 벗어났다. 글쎄요. 협상 실무자들이 정심을 자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희둥그레진 기자가 되물었다. 네? 정심요? 그렇습니다. 서로의 의도를 어림짐작하고 납득할 만한 제안을 건네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얘기를 먼저 주고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월드컵이나 스포츠 관련 하재거리가 좋겠군요. 20번쯤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또 서로 사적인 영역도 파악해야 해요.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설명은 기자의 귀 속에서 금방 사라지지 않고 한동안 머물렀다. 우리 사회의 온갖 이해와 욕망이 뒤얽힌 문제를 풀려면 당사자들이 식탁에 머리를 맞대고 밥 먹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기자는 생각했다. 겸상은 관계의 문을 여는 중요한 관문이다. 식탁을 마주하고 반찬을 권하거나 집어 건네면서 우리는 일상의 고단함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온기를 느낀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뜨린다. 식사 자리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혼재하는 공간이자 시간이다. 인생의 중대사 상당수가 식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는 한식집에서 상견례를 해야 하고 기업과 개인은 밥 먹는 자리에서 화해를 모색하거나 갈등을 조정한다. 타인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복잡한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자리가 바로 식사인 것이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길, 앞좌석에서 중년 여성의 가랑가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다. 엄마야,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어서 챙겨 먹어라.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런 대화를 엿들으면 그 의미가 너무나 맑고 소중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여백까지 마음에 오롯이 새기고 싶다. 먹다의 함의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것을 입에 우겨 넣으며 살아간다. 밥만 먹는 게 아니다. 커피도 먹고 술도 먹고 욕도 먹고 어느새 나이도 먹는다. 그러므로 먹다라는 동사와 가장 가까운 말은 살다일 것이며 자식이 밥을 먹었는지 궁금하다는 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밥 먹었냐 하고 물어보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다. 김지아 시인은 밥은 하늘입니다 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갈라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언젠가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끄는 상대가 있다면 당장 전화기를 들어 다시 약속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혹시 아는가? 얼굴을 마주하고 반찬을 권하는 순간 세상살이에 지친 고단함이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지고 식사 자리가 단순히 끼니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식사 자리가 단순히 끼니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것 같아요. 식사 자리가 단순히 밥만 먹는 시간이라면 굳이 함께 밥을 먹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편하게 혼자 먹으면 되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그 상대가 편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자리니깐요. 밥을 먹는데 이거 조금 눈치 보며 마음 불편하게 먹으면 잘 먹고도 체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닌 진심으로 밥을 함께 먹자고 하는 이가 있으면 아마도 당신에게 나쁜 감정은 없을 거예요.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겠죠. 의례 형식적으로 다음에 밥 한 번 먹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밥 한 끼 같이 나누고 싶다면 나를 잡아보세요. 예를 들어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있니? 함께 밥 먹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밥 먹자고 해놓고는 핸드폰만 만지작하지 말고 다정하게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어 보세요. 밥 먹는 정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을 채우는 시간. 식사 자리가 단순히 끼니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밥 한 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누군가랑 따뜻하게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면 어떨까요? 전화해서 오늘 같이 밥 먹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전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요즘은 시국인지라 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안정화가 될 때 따뜻하게 밥 먹는 시간 자주 가지시고요. 마음을 채우는 시간. 요즘에는 대신에 안부 전화라도 하기로 해요. 길이 나 있더라도 그 자리를 오고 가는 이가 없으면 금세 풀이 자라나서 그 길이 사라집니다. 이렇듯 우리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왕래가 없다 보면 금세 풀이 자라 길이 사라지듯이 서로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 길을 오고 가야 할 것 같으면 풀을 정리하고 길을 내듯이 요즘 코로나 사태로 왕래가 어렵기 때문에 안부 인사로나마 그 길을 내기로 해요. 안부 인사.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안부 인사를 먼저 건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 친구가 먼저 안부 인사를 건네오면 참 반가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도 막상 안부 인사를 받았을 때 반가워할 겁니다. 오늘은 마음의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도록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 건네보도록 해요.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말의 품격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기력한 몸을 일으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차가워진 세상을 다독거려 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번 겨울은 심신 모두가 유난히도 더 매섭게만 느껴지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소중하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보듬으며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도 마저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